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발을 내리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면 어떠실까요? 발 뒤꿈치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확 올라오는 느낌, 몇 걸음 절뚝거리다가 겨우 걷는 그 느낌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중에서도 이런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발을 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의 원인 중에 우리가 매일 신는 신발, 그 중에서도 신발 앞코 부분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아침 첫발 통증의 정체와 함께 집에서 신발장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체크법 하나만 알아도 앞으로 신발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텐데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경고, 신호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짜리 실천 계획도 함께 준비했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주변 어르신들이 이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고생하시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몇 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아서 결국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발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골랐더라면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었겠다 싶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걸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계속되고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유독 심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발바닥에 특정 조직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통증의 정체는 바로 족저근막이라는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뒤꿈치뼈부터 발가락 앞쪽까지 두껍고 질긴 띠 모양의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발의 아치를 지탱해주는 일종의 활시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반복적으로 미세한 부담이 쌓이면 염증이나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성인 발 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 이 문제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근막은 활을 쏠 때 쓰는 활시위처럼 발의 아치 아래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우리 체중을 받쳐줍니다.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발가락 쪽으로 힘이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막은 마치 용수철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젊고 근막의 탄력이 좋을 때는 이 과정이 무리 없이 반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직의 탄력이 점차 줄어들고 여기에 체중 부담이나 딱딱한 바닥에서의 반복적인 자극이 더해지면 근막 뒤꿈치 쪽 부착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런 미세 손상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 염증성 반응과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에, 그것도 첫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가장 심할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발의 근막 조직은 이완된 채로 짧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실어 발을 딛는 순간 짧아져 있던 조직이 갑자기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미세한 부위에 급격한 긴장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날카로운 통증의 정체입니다. 몇 걸음 걷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오래 서 있거나 하루가 끝날 무렵에 다시 뻐근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로 설명됩니다. 이 통증의 패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하루 중 아무 때나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예를 들어 낮잠을 자고 일어나거나 긴 시간 회의나 텔레비전 시청 후에 일어설 때도 비슷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이라도 발이 움직이지 않고 근막이 이완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체중이 실리면서 같은 원리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겪는 분들은 아침뿐 아니라 하루 중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순간마다 비슷한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그냥 나이 탓
혹은 단순히 많이 걸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시는데 사실 신발이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뒷부분에서 구체적인 신발 확인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체중이 실리는 방식,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 오래 서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발의 아치가 유난히 높거나 낮은 구조적 특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쌓이기 쉽습니다. 체중이 표준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실리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근막에 가해지는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앉아서 오래 지내다가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는 경우 근막이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서 통증이 생기기 쉽다는 점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체중이나 나이, 타고난 발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신는 신발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맞닿는 대상이 바로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발의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간단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여러분 신발장 안에 이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신발 앞코, 그러니까 발가락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신발을 신고 섰을 때 가장 긴 발가락 끝에서 신발 앞부분까지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 발가락이 계속 눌리고 옆으로 몰리게 되는데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못하면 발이 바닥을 딛는 힘의 분산이 흐트러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발바닥 뒤꿈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발을 눕혀놓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앞코가 뾰족하게 좁아지는 형태라면 발가락이 겹치거나 눌리기 쉬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코가 넓고 둥글게 퍼져 있어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신발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신발을 벗은 상태로 맨발로 바닥에 서서 발 모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5개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퍼진 모양이 원래 우리 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어오신 분들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거나 발가락 사이가 서로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미 있다면 그동안 신어온 신발의 앞코가 발에 비해 좁았을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짝의 신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편하다고 느끼셨던 신발과 발이 아팠던 날, 신으셨던 신발을 나란히 놓고 앞코 폭을 비교해 보시면 생각보다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즐겨 신으시는 앞코가 뾰족한 정장 구두나 남성분들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신는 구두는 발가락이 눌리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발을 완전히 안 신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매일 오래 신는 것은 피하시고 착용 시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날에는 전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발가락 스트레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신발이 굽혀지는 위치입니다. 신발을 양손으로 잡고 살짝 구부려 보세요. 발가락이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발볼 앞쪽에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신발 중간 부분, 즉 아치가 있는 곳은 쉽게 비틀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줘야 합니다. 만약 신발이 중간 부분에서 힘없이 꺾이거나 걸레처럼 비틀린다면 걸을 때마다 발의 아치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해서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신발 전체가 나무판자처럼 아예 굽혀지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지점에서는 적당히 유연하게 반응해야 걷는 동작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신발을 두 손으로 양쪽 끝을 잡고 서로 마주보게 비틀어 보시는 것입니다. 신발 중간 부분, 즉 아치가 위치한 지점이 쉽게 비틀리며 걸레를 짜듯이 잘 돌아간다면 걷는 동안 발의 아치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힘을 줘도
중간 부분은 크게 비틀리지 않고 발가락 쪽 앞부분만 자연스럽게 접히는 신발이 이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즉 앞뒤로 구부리는 테스트와 좌우로 비트는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신발의 지지력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뒤꿈치 부분의 단단함입니다. 신발 뒤축을 양손 엄지와 검지로 잡고 좌우로 눌러보세요. 뒤꿈치를 감싸는 부분이 쉽게 휘청거리지 않고 어느 정도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해야 발 뒤꿈치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렁하게 무너지면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이 족저근막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를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뒤꿈치 바닥 부분의 쿠션입니다. 신발 뒤꿈치 안쪽을 손으로 눌러보셨을 때 너무 딱딱해서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거나 반대로 너무 물렁해서 손가락이 푹 들어갈 정도라면 둘 다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적당히 눌리면서도 어느 정도 되돌아오는 탄력이 느껴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발 밑창을 발바닥이 닿는 방향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치 부분이 완전히 평평하다면 발의 아치를 받쳐주는 기능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이런 신발을 오래 신으면 아치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될까요? 물론 신발을 고르는 기준은 이 밖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앞코 여유, 굽혀지는 위치, 뒤꿈치, 단단함이라는 세 가지는 특별한 도구 없이 집에서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꼭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새 신발을 구입하러 가실 때도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발이 가장 부어있는 저녁 시간에 신발을 사러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는 발이 상대적으로 덜 부어있어서 저녁에 편했던 신발이 아침에는 오히려 헐렁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보실 때는 잠깐 서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매장 안을 실제로 몇 걸음 걸어보시면서 발가락이 눌리는 느낌은 없는지, 뒤꿈치가 신발 안에서 들뜨거나 미끄러지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신으시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착용하고 신어보시는 것도 실제 착화감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발 소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발등 부분이 너무 뻣뻣한 가죽이나 합성 소재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하면서도 형태를 잘 유지하는 소재가 발의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면 오래 걸으실 때 발이 덜 무겁게 느껴지고 땀이 차서 미끄러지는 것도 줄어들어 뒤꿈치의 미세한 흔들림을 줄이는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신발끈이나 밴드를 조절하는 방식도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발을 신고 끈을 느슨하게 매거나 벨크로를 대충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걸을 때마다 발이 신발 안에서 앞뒤로 미세하게 밀리게 되고 특히 내리막길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발가락이 신발 앞부분에 부딪히면서 앞코가 좁은 것과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끈이나 밴드를 발등에 잘 맞게 조여서 발 뒤꿈치가 신발 뒤쪽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신으시는 것이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드는 기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지방층, 그러니까 뒤꿈치 아래에서 자연스러운 쿠션 역할을 해주던 지방 조직이 서서히 얇아진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발바닥이 알아서 충격을 흡수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자연 쿠션이 줄어들면 같은 바닥, 같은 신발이라도 예전보다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편했던 신발이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신발 선택 기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비싼 새 신발을 사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쌓이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지금부터 신발을 점검하고 바꿔나가셔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발을 침대 밖으로 내밀기 전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발을 편안하게 뻗은 상태에서 발가락과 발목을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밤새 짧아져 있던 근막 조직을 미리 살짝 풀어주고 나서 체중을 싣는 것과 준비 없이 갑자기 딛는 것은 통증의 강도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차가운 고무줄을 갑자기 늘리는 것과 미리 살짝 늘려놓고 사용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뜨고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그대로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발끝을 코앞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젖혀보세요. 발바닥 안쪽에서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당겼다 풀었다를 반복하신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발바닥으로 침대 프레임이나 바닥을 가볍게 지그시 눌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동작 하나가 근막을 서서히 깨워주는 준비, 운동 역할을 해주어 첫 발을 디딜 때의 급격한 긴장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침대 옆에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뒤꿈치와 아치를 받쳐주는 슬리퍼나 실내화를 미리 놓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바로 딛는 것보다 약간의 쿠션과 지지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첫 발의 충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실내화를 고르실 때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체크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꿈치가 훤히 뚫려서 걸을 때마다 발이 앞뒤로 미끄러지는 슬리퍼보다는 뒤꿈치를 감싸주는 형태이거나 최소한 바닥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화장실 갈 때 신는 슬리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욕실용 슬리퍼는 물기에 강하고 가볍다는 이유로 바닥이 아주 얇고 평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슬리퍼를 하루에도 여러 번 신고 딱딱한 타일 바닥을 딛다 보면 은근히 발바닥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으면서도 바닥에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신발 체크법, 즉 앞코의 여유 공간, 굽혀지는 위치, 뒤꿈치의 단단함을 지금 신고 계신 모든 신발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래 신어서 뒤꿈치 안쪽이 한쪽으로 닳아있거나 밑창이 눌려서 평평해진 신발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발 밑창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예전만큼 탄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저녁 시간에 짧게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다음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천천히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면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자세를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양쪽 다리를 번갈아 2-3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딱딱한 공이나 얼린 물병을 바닥에 놓고 발로 지그시 굴려주는 방법도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로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 발바닥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아픈 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 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잡고 천천히 발등 쪽으로 젖혀주면서 발바닥 안쪽으로 이어지는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반대쪽 손으로는 발바닥 근막을 따라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동작을 20초 정도 유지하고 서너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 저녁 시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번째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중간중간 잠시 앉아서 발을 쉬어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오래 걸으신 날 또는 집안일로 하루 종일 서 계셨던 날에는 저녁에 발을 살짝 높은 곳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쉬어주시면 붓기와 피로가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 중 하나가 통증이 있는데도 참고 계속 무리해서 걷거나 반대로 아예 움직이지 않고 발을 쉬게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막과 주변 조직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정도의 활동은 유지하되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맨발로 다니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운동화와 실외용 신발뿐 아니라 실내에서 신는 신발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것인데요. 답은 그렇습니다.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시는 만큼 실내에서 맨발이나 얇은 양말만 신고 딱딱한 바닥을 딛는 시간이 길다면 그 자체로 발바닥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룻바닥이나 타일, 바닥처럼 단단한 바닥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뒤꿈치 한 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발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이나 인솔을 사용하면 체중이 실릴 때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만큼 근막이 늘어나는 정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적절한 아치 지지와 쿠션을 갖춘 신발을 사용했을 때 상당수의 환자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발의 구조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고 계신 신발 밑창을 뒤집어서 보시면 특정 부분만 유난히 닳아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 바깥쪽만 많이 닳았다면 걸을 때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반대로 안쪽이 많이 닳았다면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양을 살펴보는 것도 내 걸음걸이와 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단서입니다. 만약 밑창이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닳아있다면 그 신발은 이미 원래의 지지 기능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으니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발 굽 부분의 높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꿈치가 발가락보다 살짝 높게 설계된 신발, 그러니까 뒤꿈치와 앞부분의 높이 차이가 아주 크지 않으면서도 뒤꿈치 쪽이 약간 올라가 있는 구조는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근막에 가해지는 급격한 긴장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굽이 전혀 없이 완전히 평평한 신발이나 실내에서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딛는 습관은 근막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정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굽이 아주 높은 신발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굽이 지나치게 높으면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높이가 중요합니다. 신발 밑창에 휘어지는 각도, 즉 롤링 기능이 있는 밑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닿았다가 발끝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과정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둥근 밑창 구조가 일부 신발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가 엄지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각도를 줄여주면서 근막에 걸리는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발을 신어보셨을 때 걸음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런 구조가 잘 맞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발 체크법과 스트레칭, 아침 습관은 어디까지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이지 모든 발 뒤꿈치 통증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발 뒤꿈치 통증은 족저근막염 외에도 뒤꿈치뼈의 미세골절, 신경이 눌리는 문제, 아킬레스건 관련 문제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몇 주 이상 계속되거나 밤에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나 발이 붓거나 붉어지거나 특정 지점을 눌렀을 때 콕 찌르듯 아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가 진단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통증이 발생한 지 몇 주가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걷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발 뒤꿈치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로 보이는 미세골절 같은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발이 붓거나 색깔이 붉게 변하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로 보이는 신경이 눌리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자가 관리법을 시도하시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을 스스로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작은 상처나 자극이 큰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발 상태를 살펴보시고 이상이 느껴지면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이미 다른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이 통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프면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덜 디디려고 걸음걸이를 바꾸게 되는데 이런 보상적인 걸음걸이가 오래 지속되면 반대쪽 발이나 무릎, 고관절, 허리에 새로운 부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통증을 단순히 발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된 문제로 보시고 이른 시일 안에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최근에 갑자기 걷는 양이나 운동량이 늘어나신 분들은 특히 이 통증이 생기기 쉬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급격한 운동량 증가보다는 몸에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천천히 활동량을 늘려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의료진은 야간에 발목을 살짝 젖힌 상태로 고정해주는 보조기를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는 동안 근막이 짧아진 채로 굳는 것을 막아주어 아침 첫발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깔창이나 물리치료 필요한 경우 체외 충격파 치료 등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치료 방법이 있으니 자가 관리만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선택지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런 치료들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거친 후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몇 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초기의 염증성 상태와는 조금 다른 조직 자체가 서서히 변화하는 만성 단계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전문의의 판단 아래 근막과 주변 조직의 회복을 돕는 방향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증이 오래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정확한 단계를 진단받고 그에 맞는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막처럼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은 회복하는데 다른 조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관리했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꾸준히 관리하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병원을 다녀오셨고 깔창이나 보조기를 처방받아서 사용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늘 말씀드린 신발 체크법을 처방받은 깔창이나 보조기와 함께 사용하실 신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깔창이라도 신발 자체의 앞코가 좁거나 뒤꿈치가 헐렁하다면 깔창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처방받은 깔창을 넣었을 때 신발 안에서 발이 편안하게 자리 잡고 뒤꿈치가 뒤로 밀리거나 옆으로 쏠리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신발 체크법으로 집에 있는 신발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특히 매일 가장 많이 신는 신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발가락 당기기와 발목 돌리기 동작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저녁마다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과 앉아서 하는 발바닥 스트레칭을 짧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지금까지의 변화를 되돌아보시고 만약 여전히 통증이 심하거나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 진료 일정을 잡아보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체크법을 가족 신발장 전체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분의 신발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온 가족이 신발 고르는 기준을 새롭게 세워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체크법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주일 계획을 실천하시면서
간단한 기록을 남겨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첫 발을 디딜 때의 통증을 예를 들어 심함, 보통, 약함 정도로만 간단히 메모해두시면 일주일 뒤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조금씩 겪는 변화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방법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나중에 병원에 가시게 되더라도 의료진에게 증상의 경과를 정확히 전달하는 좋은 자료가 되어줍니다. 체질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발 구조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회복되는 속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발만 바꿔도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과 신발 관리를 함께 꾸준히 병행해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증을 겪는 분들 중에는 일하시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계셔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주방에서 오래 서서 조리하시거나 매장에서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신발만으로 모든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서 계시는 자리에 발바닥 전용 매트를 깔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과 신발 사이에 한 겹의 쿠션이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하루 동안 발에 쌓이는 미세한 충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가락 당기기와 발목 돌리기, 그리고 첫 발을 디딜 때는 실내화를 신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 시간에는 오래 서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중간중간 앉아서 발을 쉬어주시고, 가능하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종아리 스트레칭과 발바닥 마사지를 짧게라도 실천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발을 살짝 높은 곳에 올려 휴식을 취해주시면 다음날 아침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전체에 걸쳐 작은 습관들을 나누어 실천하시면 한 번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꾸준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별로 조금 더 맞춤화된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침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저녁에 유독 발이 아프신 분이라면 신발의 쿠션과 아치 지지 기능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 첫 발이 유독 심하게 아프고 낮에는 걸을만 하신 분이라면 자기 전 종아리와 발바닥 스트레칭, 그리고 야간 보조기 사용 여부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발이나 아치가 낮은 편이신 분들은 아치를 더 적극적으로 받쳐주는 인솔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아치가 높은 편이신 분들은 충격 흡수 쿠션이 넉넉한 신발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손이나 얼굴은 매일 거울로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하루 종일 온몸의 체중을 묵묵히 견뎌주는 발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세일을 해서 혹은 그냥 오래 신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 앞코의 여유 공간, 굽혀지는 위치, 뒤꿈치의 단단함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신발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동안 몰랐던 문제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을 딛는 그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발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침 첫발 통증의 상당 부분은 밤새 짧아진 근막이 갑자기 당겨지면서 생기고, 여기에 맞지 않는 신발이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발 앞코의 여유, 굽혀지는 위치, 뒤꿈치의 단단함이라는 세 가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침 저녁 짧은 스트레칭과 습관을 더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체크법, 그리고 아침 저녁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